오늘은 무서운 게 지대 좋아를 하는 날인데 평소랑 다르게 좀 해보고 싶었거든? VR챗에서 무서운 장소 같은 그 맵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갖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무서운 게 지대 좋아.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여기가 그나마 좀 보인다. 너무너무 무서워. 뭐야? 안녕하세요. 얘 뭐야? 진짜 귀여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햄치들 맞죠 다들? 여기 어두운데 어디서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오, 완전 좋아. 분위기 완전 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 햄치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겪었던 소름 끼친 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매미 소리가 잠을 못 이루게 하던 7월의 어느 날, 그날은 저 혼자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언니, 남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 한 가족인데요. 당시에 언니는 친구네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한다며 집을 비운 상태였고, 엄마, 아빠, 남동생은 오랜만에 올라오신 이모와 외할머니를 뵙기 위해 외출을 하실 예정이셨습니다. 저녁 6시쯤 부모님께서는 우리 없다고 늦게 자지 말고 빨리 자라고 하시며 남동생과 함께 나가셨고, 저는 부모님이 나가시자마자 TV로 엑소의 쇼타임 제 방을 보며 엄마가 시켜주고 가신 치킨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엑소의 쇼타임 재밌었는데. 그렇게 즐겁게 TV를 보고 있었을까요? 시간이 어느덧 12시가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이제 자야겠다 싶어서 샤워를 하고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대로 자기엔 왠지 아쉬워서 양띵님 유튜브를 보다가 아마 그대로 잠든 것 같습니다. 제가 횡한 공간을 좀 무서워하는 편인데 항상 자러 가기 전에 온 집의 창문을 다 닫고, 안방, 화장실, 작은 방 문은 꼭 닫고, 불도 다 끄고, 창문에 커튼까지 닫아야 잘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좋아. 그래요. 공포 철칙을 잘 지키는 햄치즈. 잠든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잘 자고 있었던 제 귀에 누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잠기가 정말 예민한 편이라 말소리에도 잠에서 쉽게 깨는 편인데, 제가 틀어놓고 잔 유튜브 때문에 잠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자다 깬 것이 짜증이 나 괜히 신경질을 내고 유튜브를 끄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말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유튜브를 끈 상태 그대로였고, 이번엔 또 뭐야 하고 몸을 일으켜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보니 안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군요. 엄마가 돌아왔나? 방문을 열고 밖을 확인해봤지만 집안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지 싶어 거실불을 켜고 거실을 지나 안방문을 열어봤는데 어째서인지 TV에서 런닝맨이 틀어져 있더군요. 분명 저는 TV를 끄고 잤고 자기 전에 유튜브를 틀기 전까지 집안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너무 졸렸던 저는 얼른 리모컨을 찾아 TV를 끄고 다시 자려고 전원 버튼을 누르는데 TV가 꺼지지 않는 겁니다.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TV 모니터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 끄려고 하는 찰나 버튼을 눌렀는데도 TV가 안 꺼지는 겁니다. 급하게 TV와 연결되어 있던 어댑터의 전원을 끄고 후다닥 장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방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너무너무 무서웠던 저는 이불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덮은 채 핸드폰만 꼭 붙잡고 입을 꼭 다물고 소리로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계속 일정한 소리로 똑똑똑을 반복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지금이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어떻게든 신고를 남기든 했을 텐데, 12살의 어린 저는 그런 걸 모르니 카톡을 켜 엄마한테 언제 돌아오냐는 카톡을 보내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방문 너머에서 노크 소리와 함께 가은아! 하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 언니 목소리로요. 저를 부른 목소리가 언니가 아니라고 바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저를 절대 성을 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언니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워져서 몸을 더 웅크린 채로 팔팔팔팔팔 떨며 카톡으로 엄마만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엄마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 제가 안에 있다는 걸 들키면 지금 문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저 핸드폰만 붙잡으며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참은 채 엄마에게 제발 빨리 와 카톡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노크 소리와 저를 부르는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들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점점 부르는 속도도 빨라지고 노크를 하는 힘도 점점 세지는지 그 소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언니 목소리를 따라하고 있지만 어딘가 소름이 끼치는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문을 부술 듯이 노크를 하고 있었고, 진짜 큰일 났다 죽겠다 싶어 그 상황이 너무너무 무서웠던 저는 그대로 그만 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이야,
저의 카톡을 보고 깜짝 놀라신 엄마의 전화벨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엄마의 전화가 안심이 되기는커녕 혹시나 전화벨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 무슨 일이 생길까 더 무서워 급하게 벨소리를 줄이고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만 문 쪽을 향한 채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엄마의 무슨 일이야? 우리 이제 집에 거의 다 와가 라는 목소리에 그만 눈물이 쏟아진 저는 숨지겨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야 진짜 어머니 아버지 다 밖에 계셨던 거야? 한 5분이 지나자 현관문을 열쇠로 여는 소리와 가은아! 하며 다급하게 엄마가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리더니 작은 방문이 활짝 열리고 걱정과 놀란 기색이 가득하신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나 엄마 말고 진짜 그 귀신이 들어온 줄 알았어 지금. 다음날 제가 괜찮아진 걸 확인하시는 엄마와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어제 상황을 물어보셨고 저는 어제 상황을 천천히 다 설명드리거든. 그럼 어제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던 거야? 라고 여쭤보니 어머니께서는 가은이는 지금 너무 놀랐으니까 일단 엄마 아빠가 잘 알아보고 나중에 알려줄게 라고 아무 일도 안 이럴 거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시려 노력하셨고 저 일이 일어났던 해에 겨울까지만 살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서 저 사건에 대한 기억도 많이 잊히고 나중에 밤에 혼자 자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을 때 어머니께 다시 저 일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집안에 침입한 흔적이 있는 건 아닌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고 경찰을 불러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늘 있던 궁금증과 무서웠던 기억이 그냥 귀신이었다는 사실에 아 뭐야 하고 아쉬웠는데 제가 잊고 있던 사실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 저 일이 있고 다다음 날 부모님께서 작은 방 방문을 바꾸셨거든요. 제가 왜 바꾸냐고 여쭤보니 안전하고 튼튼한 문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저 신나하고 좋아하던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버리기 위해 현관문 앞에 세워져 있던 뜯어낸 바꾸기 전 문이었습니다. 야 가은아!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니까 살짝 노래 같은데요? 그날 제가 들은 것이 사람이 한 짓이 아닌 귀신이 한 짓이라면 저 부서진 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 첫 번째 썰이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왜 춤을 춰요? 썰 내내 쓰러져 계시던 분이 하나도 안 듣고.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미용인 햄치즈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미용과가 있는 학교를 졸업하고 17살 때부터 미용실에서 알바를 하며 쭉 미용 일만 해왔는데요. 학교에서도 지하에 실습실이 있어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아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항상 미용실엔 귀신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했어요. 목도는 어깨까지만 있는 마네킹들 때문에 무서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으니 도는 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미용실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알죠? 진짜 무섭게 생겼어 그거. 시간이 흘러 저는 22살이 되었고 이제 곧 디자이너를 달게 되어 일이 끝나고 모두가 퇴근하고 나서도 혼자 연습을 하게 되는 날이 많았어요. 그때는 어느 주말 손님이 시술석 전부에 계셨던 날이었어요. 저는 실장님의 메인 스텝이어서 7, 8번 시술석에서 고정적으로 시술을 도왔어요. 한참 바쁠 시간이기도 했고 저는 8번 시술석에서 정신없이 손님의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리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저는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해 왼쪽 귀가 들리지 않아요. 대신 오른쪽 귀의 청력이 예민할 정도로 좋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한참 머리를 말리다가 제 오른쪽 귀에 누군가가 속삭이듯이 웅얼웅얼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리를 오른쪽 귀만 들을 수 있어서 소리의 방향을 찾는 게 어렵거든요. 왼쪽 7번 시술석에서 일하고 계시는 실장님이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드라이기 소리 때문에 내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빨리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장님? 했는데 실장님이 당황하신 표정으로 아무 말 안 했는데? 라고 하셔서 바쁜 와중에 무섭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뭘 들은 거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넘겼어요. 마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일을 마치고 작업실을 들어오신 실장님이 저를 붙잡고 야, 너 무슨 소리 들었지? 라며 다짜고짜 물으셨어요. 순간 저는 아까의 기억을 다시 회상하며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귀에 속삭이던 그 목소리는 실장님 목소리도 아니었을 뿐더러 태어나서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마치 여자도 남자도 아닌 목소리였거든요.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제 오른쪽엔 아무도 없었고 누가 있었더라면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서 알았을 거예요.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며 실장님께 맞아요 라고 대답한 순간 그거 분명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목소리 맞지? 실장님과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걸 듣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몰려왔고 모두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저희 샵엔 무당집에 가도 넌 네가 다 할 텐데 여긴 왜 왔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부원장님이 계셨거든요. 부원장님께서
원래 나무가 많은 곳엔 귀신이 많아 라며 무심하게 말씀하시고 나가시더군요. 제 오른쪽에 있던 과벽이 나무였고 저희 샵 대부분의 인테리어가 나무였어요. 뭔가 자연 친화적인 곳에 귀신이 많이 붙는 것 같아. 더욱더 확실해진 건 저랑 오랫동안 같이 일하던 언니도 문제의 그 시술석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요. 그 언니도 그날 저랑 똑같이 손님의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손님이 좀 특이하시거든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무서울 정도로 시술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눈만 응시하고 계세요. 그날 머리를 말려주는데 그 손님이 오른쪽 귀를 터시면서 짜증을 내셨어요. 머리를 말려주는 언니는 너무 놀라 괜찮으세요? 뜨거우셨나요? 하며 당황을 했는데 손님의 대답은 아니요 자꾸 시끄럽게 해서요 였습니다. 이 일로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손님은 신기가 있다, 무당이다 이런 소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정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손님은 다시는 저희 샵에 오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지나 저희는 미용실을 이사했고 그 자리에 또 미용실이 생겼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사 오기 전에 그 자리에서 엄청 잘 돼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왔기도 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운영 중인 미용실도 꽤 잘 되어가고 있는 듯해 보이거든요. 어쩌면 큰 해를 끼치지 않았던 그 귀신 잘 되게 도와주려 했던 지방령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미용실 스태 시절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박수를 뭘로 치고 있는 거야? 난 이번 사연이 확실히 무서웠다 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일어났어요? 쥐 일어난 거예요? 몸이 너무 깡통 같아서 몰랐어요. 이분 일어나신 거구나. 지금 2명 일어났네요. 2명. 이분 일어나신 거예요? 토끼님? 맞아요. 안녕하세요. 꿈속 손님 대접을 썼던 햄치즈입니다. 와, 이 햄치즈 글 진짜 잘 썼죠. 제 꿈 이야기 좋게 봐줘서 다른 꿈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지몽을 잘 꾸는 편입니다. 주로 꾸는 꿈은 태몽이나 누군가 돌아가시는 꿈을 꿔요. 가장 소름 돋던 꿈은 고등학생 동창인 친구가 꿈에 나와서 저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의 표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전 어떻게든 그 고딩 동창인 친구의 기분을 띄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하고 한쪽 뺨을 가리는 겁니다. 전 놀라서 왜 그래 햇비야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더니 친구가 이가 너무 아프더랍니다. 제가 한번 봐주겠다고 하니 친구가 입을 벌리는데 이 캐릭터는 입이 안 벌어지는구나. 오케이. 입을 벌리는데 벌려줘 똘망 알았어요. 햄스터님 벌리지 마요. 친구가 입을 벌리는데 이빨이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입에 썩은 듯한 핏물이 콸콸 흐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고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친구에게서 들은 말로는 그 친구네 외가, 친가 상관없이 줄줄이 초상이 났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 죽을 뻔할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났어요. 깨어나도 식물인간 판정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친구는 일주일 만에 다행히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친구는 눈동자와 왼손 검지와 중지만 움직일 정도의 그런 아슬아슬한 상태였고 그러다 또 꿈을 꿨습니다. 친구의 병문안 하러 갔는데 친구가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왠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친구의 손을 붙잡고 울자 친구가 친구들 모두 너무 고맙다며 다 너희들 덕분이라고 하고 저는 아니다 너가 강하게 잘 이겨낸 덕분이다 너무 고맙다 하면서 서로 덕담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남자들이 들어와서는 햇빛씨, 김햇빛이죠? 하고 묻는 겁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저는 누구신데 이러시냐 물으니 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무슨 볼일이 있어 그러냐 물으니 친구가 무슨 사건의 용의자랍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얜 지금 막 깨어난 애인데 하면서 따지는데 갑자기 또 용의자가 아니라 목격자다 결정적인 증거를 친구가 가지고 있다 친구의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다 이러면서 말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무조건 조사를 위해 자신들과 함께 가자는 거였죠. 전 이 사람들이 너무 수상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병문안 온 날이어서 다행이지 병문안 안 왔을 때 했으면 그냥 끌려갔을 거 아니야 무력으로. 남자들은 끌어도 보고 밀어도 봤지만 건장한 남자들을 저 혼자 어떻게 내쫓겠어요.
그때 한 남자가 햇빛씨 벽지 비우지 마세요. 지금 당장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 아니라고요. 성도 이름도 맞는 거 하나 없어요 하고 소리를 쳤죠. 그러자 친구도 저 햇빛 아니에요. 정말 햇빛 아니에요 하고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머리 잘 썼다. 그래 이름 내 이름 아닌 척. 저 햇빛 아니에요. 저 경찰 아저씨 따라가도 뭐라고 쫑얼쫑얼 했는데 방금 경찰 아저씨 따라가라고? 뭐라고 말했는데? 아저씨는 따라가도 돼요. 맞아요. KGC 좋은 형사예요. 저는 있는 힘껏 남자들 밀쳐 병실 문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데 친구가 제 이름은 예지예요. 박예지. 이거 보세요. 하고 일어서 침대에 붙어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병명이 적혀있는 이름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름표를 보더니 정말 햇빛씨가 아닙니까? 하고 묻자 친구는 네 저는 박예지라고요 라고 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경찰이랑 주장하는 남자들을 되돌아갔고 저는 친구에게 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야 네가 남자들 밀치고 있을 때 내가 살짝 이름표를 바꿨어. 와 순발력 쩔어 하고 마주 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을 꾼 후 친구의 몸 상태가 정말 빠르게 후전이 됐어요. 병원에서도 이건 정말 기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한동안은 친구의 병문안을 못 가고 있었는데 친구가 태어나는 전날 친구의 퇴원 준비를 도우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간 병실에 친구 옆자리 침대랑 자리가 비어져 있더라고요. 어머 옆에 분도 상태가 좋아지셔서 태어나셨나봐 하고 생각하며 친구에게 물으니 제 생각과 반대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실을 옮기셨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퇴원 준비를 마저 한 후 수다를 좀 떨다가 다른 친구가 와서 교대하고 친구에게 내일 퇴원할 때 다시 온다고 하고 인사를 한 후 병실 문을 닫으면서 보고 말았어요. 왜 병실 문에는 침대 순서대로 환자의 이름표를 넣어놓는 아크릴판이 있잖아요? 제 친구 옆자리에 박예지라는 이름이 쓰여있는 겁니다. 순간 저는 그 꿈이 생각났습니다. 야, 네가 남자들 밀치고 있을 때 내가 살짝 이름표를 바꿨어. 야, 네가 남자들 밀치고 있을 때 내가 살짝 이름표를 바꿨어. 소름이 돋아 얼른 병원을 뛰쳐나가고 계속 그 꿈을 생각했어요. 친구는 자신의 자리에만 이름표를 넣어 바꾼 걸까? 아님 그분 자리에 자신의 이름표도 넣어서 바꾼 걸까? 다 저 때문인 것 같아. 그날 밤새 잠에 들지도 못하고 울면서 그분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상태가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친구는 다음날 무사히 퇴원을 했고 옆자리 분의 후의 이야기는 모릅니다. 그리고 친구는 얼마 후 개명을 했어요. 친구의 이모님께서 집안에 하도 안 좋은 일을 많이 겪고 용한 무당집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집안에 화가 많이 남아있다고 이걸 해결할 여러 방편을 알려줬는데 그중 하나가 친구의 개명이었대요. 친구가 원래 죽어야 했는데 뭔진 모르지만 순간의 기지로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 근데 그건 2탄 집이인지라 얼마 못 가니 애 살리고 싶으면 이름을 빨리 바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명할 이름 몇 개를 뽑아줬고요. 이모님은 이곳 말고 다른 몇 곳에서 이름을 받아왔는데 받아온 이름 중에 겹치는 이름이 딱 하나. 예지. 그 장명소에서도 다 예지라는 이름을 지어줬대. 친구는 건강하게 잘 지내지만 저 친구를 보면 뭔지 모를 소름과 죄책감 때문에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그저 안부 인사만 주고받는 정도의 연락만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꿈에 대해서 모릅니다. 꿈 이야기 당사자한테 함부로 해주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안 해줬거든요. 야 진짜 저승사자였나봐 그 남자들. 자 이번 사연이 무서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앉아 계시고 하나 둘 셋 하면은 일어나주세요. 하나 둘 셋. 와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안 한다. 나 안 알바하면서 앉은 거. 듣다가 물 들어가는 오케이. 건 나도 같이 벌떡 일어났을 지경. 야.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어요. 저는 눈이 오는 날이면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월 말 저는 학교에서 진행한 2박 3일 스키 캠프 프로그램을 다녀오게 됩니다. 스키장을 향해 가는 먼 길조차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숙소를 배정받아 터덜터덜 방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방장이었던 저는 제일 먼저 숙소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오래되어 비릿한 피 특유의 냄새가 훅 났습니다. 제 뒤로 뒤에 이어 들어온 친구들도 야 뭐야 여기 이상한 냄새가 나 피 냄새 같지 않아? 등등 각자 한마디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는 마치 온 방이 뽀얗게 안개가 낀 모습이라 아주 음산한 느낌이었습니다만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들고 있던 짐을 안방에 마저 풀었습니다. 안방에는 애매한 위치에 걸린 크기가 큰 거울 하나 있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섬뜩한 느낌의 거울을 엎어놓자고 제시했습니다.
섬뜩했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는지 다른 친구들 또한 단 한 명도 제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울을 엎으려고 끙끙대며 못에 걸린 거울을 떼어냈는데 거울 뒷부분이 칼로 난도질된 듯한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흘렀던 정적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난도질된 자국을 보고 야 이게 더 무섭다. 다시 걸어. 어휴. 정적을 깬 누군가의 말에 다시 거울을 걸어두고 옷이나 짐으로 가려두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방에 따로 달려있는 벽장에 옷을 풀고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방에 들어왔을 때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을 잊고 한참 수다를 떠는데 갑자기 저를 포함한 4명 정도의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어지럼증과 두통, 울렁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바람 좀 쐬자는 말에 모여있던 저와 친구들은 거실로 움직였습니다. 학생들 상태를 확인하려고 돌아다니시던 선생님 2분이 저희 방에 오셨는데 저희 방 현관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우 이 방 가스 냄새 나는데? 가스 냄새. 방에 처음 들어온 뒤 서로 한마디씩 뱉었던 것, 이상할 정도로 뿌연 방까지 모든 상황이 다 맞아떨어지자 저희는 너나 할 것 없이 바로 문이란 문은 전부 열어서 환기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다 같이 이불을 덮고 덜덜 떨면서 방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환기를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지난 시점 선생님 2분과 함께 교관님이 오셨는데 가스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살피러 오신 것 같았습니다. 실제 가스였다면 방 안에 배치된 가스 감지기가 먼저 반응했을 것이라며 불안해하는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창문을 다시 걸어 잠그고 거실 소파에 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또 서로의 이야기를 얼굴을 찡그려가며 집중하고 있었는데 야! 어디서 또 피냄새 나는데? 그 말에 깜짝 놀란 친구들이 이불을 들쳐 이리저리 확인해보았는데 새빨간 피 몇 방울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피 묻은 이불이 찝찝했기에 교체할 겸 잠잘 자리에 미리 이불을 깔아두려고 했습니다. 옷장에서 파란색 이불과 파란색 베개를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불과 베개엔 오래되어 보이는 흐릿해진 핏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야 누가 베개 싸움하다가 코피라도 터졌나 보다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서둘러 잘 준비를 했고 안방에 3명, 거실에 3명으로 나뉘어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이 아니면 잠을 깊게 들지 못해서 소파에 누워 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는데 안방에서 자꾸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인지 부스럭 소리가 나더군요. 그러다가 안방에서 자고 있던 친구 지희가 나와서 보일러 온도를 낮추길래 아 그냥 더워서 뒤척거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밤이 깊어가고 새벽 3시쯤 제 숨소리와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한 시각 갑자기 누군가 숙소방을 두들겼습니다. 처음엔 저희 방문이 아니라 다른 방문에 두드리는 듯 하는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시 숙소의 문은 철문이어서 작게 두들겨도 큰 소리로 울렸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팡팡팡팡 하며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우리 숙소 방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복도에 있는 센서등 불빛이 보이는 그런 창문이었습니다. 콩콩거리는 노크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문 쪽을 바라봤기에 만약 정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다녔다면 센서 등의 주황색 불빛이 보여야 했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누군가는 유독 제가 있던 숙소 문을 2-3분가량 되는 시간 동안 길게 두드리더군요. 마치 저보고 문을 열어달라는 듯이요. 갑자기 센서 등의 불빛이 들어오더니 사람 형태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긴장이 풀렸는지 그 뒤로 갑자기 잠이 쏟아져 기절하듯 잠을 청했습니다. 슬기 캠프의 둘째 날이 되었고 저는 새벽에 있던 일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곧 안방에서 자고 있던 친구들도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들 또한 안색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캠프의 일정을 마친 저녁 모두가 숙소 거실에 모여있던 때 갑자기 오늘 새벽쯤 방에서 났던 의문의 소리가 생각나서 안방에 자는 친구들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방에 너네 왜 이렇게 부시럭거렸냐? 무슨 소리야? 야 너네야말로 거실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 너네 때문에 잠 깨서 거실 나간 김에 보일러 내린 건데. 어리둥절하며 서로 쳐다보다가 서로 같은 생각을 한 듯 각자 지난 밤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방에서 자던 친구는 아영, 지희, 연주였는데 이 순서로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건 연주였습니다. 내가 유독 어제 잠이 안 오길래 좀 뒤척거렸거든? 자꾸 지희가 날 건드리더라? 아 왜? 하고 신경질 내며 입을 확 꺾고 뒤로 딱 들어봤다? 뭐 있었는 줄 알아? 우리 집 넣어놨던 벽
복장 있잖아. 연주의 말을 조용히 듣던 아영이는 아무래도 방이 좀 이상한 것 같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방이 좀 이상해. 아니 자는데 자꾸 맨발로 바닥 쓰는 소리? 그 소리가 계속 나더라? 내가 실눈 뜨고 봤는데 무슨 하얀 발목이 보여. 그리고 제가 새벽에 겪었던 묘한 이야기까지 끝이 나자 약간의 정막이 흘렀고 아영이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일어났습니다. 야 그럼 그 쿵쿵 소리는 글쓴이만 들은 거야? 그리고 다시 연주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영이 얘기 듣고 생각난 건데 내 어깨에 손으로 툭툭 걷는 게 아니고 발에 채인 거 아니야? 왜? 뭔데? 나는 그냥 문 열려고 손만 댔는데 문이 떨어졌어. 직접 확인해보니 정확히는 떨어지기 직전인 상태로 아슬아슬하게 붙어있었습니다. 좀 전까지 으스스한 얘기를 짓고 일하는 일이라 저희는 모두 이 숙소는 필시 무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교관님께 달려가 알렸고 문이 떨어진 건 본인도 처음이라며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문이 떨어진 거 말고는 다른 일은 예상했다는 것 같지 않아 약간? 그리고 방에 있었던 일들 역시 말씀드리고 방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오늘만 자면 될 일이고 새벽에 노크 소리는 술 취한 사람이 방을 착각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아예 안방에 짐을 다 빼고 우리 거실로 나와서 다 같이 자자. 짐은 거실로 모두 옮겨둔 후 외부 활동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 다시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누워보니 거실장 안쪽에 한가득 붙은 거울이 신경 쓰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거실에 지저분하게 쌓여있던 짐들은 거실장에 모두 몰아넣고 어디 빈틈이 보이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시간은 또 새벽 3시쯤. 지난 밤과 같이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시간. 사방에서 발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안 그래도 잠을 잘 자지 못하는데 이 일로 잠이 확 달아나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소리가 먹고 나서 조금씩 진정하는데 갑자기 연주가 벌떡 일어나 숨을 거칠게 쉬고 한숨을 푹 내뱉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악몽이라도 꿨는지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연주가 다시 누웠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아침이 되었고 숙소를 비울 준비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또 입을 모아 지난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전 앞서 말했듯 이상한 발소리에 대해 얘기했고 연주는 자신이 꿨던 악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거울 붙은 장 무섭다고 집 열심히 치웠잖아. 거기서 어떤 하얀 머리가 불쑥 나와서 진짜 죽일 듯이 날 쳐다보는 거야. 내가 그거 보자마자 잠에서 깼는데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래서 어제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거였어. 그 후 놓고 간 것은 없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강당으로 넘어가자고 얼버무린 후 약속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숙소를 비웠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간 친구들이 강당에 모여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이 보였습니다. 천장에 키가 엄청 큰 사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거나 나도 발소리를 들었다거나 하는 이상한 경험을 했던 증언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 동안의 일들이 단순히 저희의 착각이 아니고 그냥 이 리조트 전체에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무지주했으려고 그때 그 숙소를 검색해보았는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리조트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검색 결과는 찾기 어려웠고 이미 폐쇄되었던 안내뿐이었습니다. 이번 사연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하나 둘 셋. 9불입니다. 15년 전쯤에는 빈집털이가 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0대 시절 저는 부모님과의 불화로 저는 친구들과 밖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질이 나쁜 친구가 빈집으로 보이던 건너집을 털어 월세를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 그건 범죄기도 하고 걸리면 어떻게 될지 무섭기도 했지만 고등학생 시절에는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왜 그런 일들을 쉽게 거절하지 못했는지 결국 빈집 터는 것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전에는 도어락보다 열쇠가 흔했습니다. 가윈날을 열쇠 구멍에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서 비틀면 웬만한 열쇠를 사용하는 문들은 다 딸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따서 열었는데 여자 하나와 어린아이 하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빈집인 걸 확인하고 가야지. 아니 빈집을 털면 안 되지. 너무 놀라서 어버버거리다가 그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로 그날의 일을 신고하거나 해서 붙잡히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학교도 나가지 않고 방에만 며칠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훔친 게 없으니 신고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길 때쯤 저희 집으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을 가다놓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하는 말은 제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탐문차 나왔다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집은 제가 문을 땄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열어놓은 문으로 강도가 침입한 걸까요? 저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몇 달을 방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고도 집에만 있으니 어머니께서 계속 눈치를 주셨습니다.
참다 못해 집을 나왔지만 집에서만 생활하던 버릇에 일을 시작해도 며칠 못하고 그만두곤 했습니다. 우울한 마음에 자주 가는 노점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알바하며 자주 마주치던 배달원분을 만났어요. 어쩌다 보니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이 취하니 아저씨께서 막 본인 얘기를 주저리 하시더라고요. 아내분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딸만 남았는데 그 딸마저 병에 걸렸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빚을 졌는데 갚지를 못해서 집도 뺏겼다. 그런 얘기를 가물가물 꼬박꼬박 얘기하시는데 저도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술도 먹었고 한번 말이 터지니까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저씨는 이미 자고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니 좀 마음이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아저씨가 집 비워야 되는데 자네가 좀 도와줄 텨? 하며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셨는데 확인해보니 주머니에는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10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이었습니다. 딸 수술비가 모자라다는 말도 들은 터라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한 집으로 갔는데 아저씨가 나와 계셨습니다. 저 이런 돈 못 받아요 하며 돈을 돌려드리려는데 그러면 자네가 진짜 집 정리 도와주면 되잖느냐 하며 받으라고 실랑이를 벌이는 겁니다. 결국 반만 받는 걸로 하고 일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집은 정말 작은 원룸이었는데 싱크대 위에 작은 창문이 있고 벽에는 꽤 큰 붙박이장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말에 따르면 아내분의 물건을 다 붙박이장에 넣고 잠가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계속 물건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면서 차마 상자에 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8시간이 지나서야 정리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내일 수거차가 오면 옮기기로 하고 짐을 붙박이장에 밀어넣어놨습니다. 다음날 아저씨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노래까지 흥얼거리셨습니다. 붙박이장 안에 어제 정리할 땐 못 봤던 커다란 캐리어가 하나 보였습니다. 아이고 저건 무거워서 내가 들어가서 밀 테니 자네가 밖에서 당겨. 그렇게 말씀하시곤 붙박이장 아래 공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당기면서 꼭 죽어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진짜 소름 끼쳐. 이 새끼가 살인범 아니야? 약간 무속 관련된 건데 꼭 그렇게 안 하면 살이 끼쳐서 본인 딸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긴 하지만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실랑이 하기 싫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붙박이장 아래는 더 어두웠습니다. 조금 있다가 캐리어가 덜컹하며 아저씨의 밀어봐봐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당기면서 죽어! 소리를 쳤습니다. 캐리어는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캐리어가 빠지면서 붙박이장 틀에 부딪혔다가 나오는데 거의 그와 동시에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소리 같은 게 났습니다. 설마 캐리어 안에 사람이 들어있나? 아내분을 캐리어에 넣어두신 건 아니겠지? 그때 잠겨있는 붙박이장 위쪽 문을 누군가 안에서 미친듯이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붙박이장 안에 계신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캐리어를 들어 치우고 그 아저씨를 부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무거웠던 캐리어에서 전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결국 그 캐리어를 열고 말았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아저씨!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아저씨를 부르며 붙박이장 안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지만 아저씨가 혹시 무거운 캐리어를 옮기다 다치셨거나 정신을 잃으셔서 대답을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붙박이장 아래로 엎드려서 고개를 안쪽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 위로 물 같은 게 떨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위를 쳐다봤는데 제 눈앞에 발바닥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럼 그 똑끽 소리가 잠깐만 당기라는 게 그러면은 그 다음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경찰들이 살해 혐의로 저를 체포했습니다. 아저씨는 그 붙박이장 속에서 캐리어를 밟고 올라선 채 목을 맨 다음 저에게 그 캐리어를 당기라고 시킨 것입니다. 붙박이장 속에서 이웃들은 죽어 하고 누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고 야 이거 완전 제 가방에서 돈 봉투와 밧줄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붙박이장 열쇠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 얼이 빠져서 무슨 말을 할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저는 짐을 빼는 걸 도와주려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듣게 된 이야기는 아저씨는 도저히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었고 고아 아이를 위한 지원 제도를 받아서라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 부인의 옷과 아이의 옷을 품에 안고서 그 좁고 어두운 붙박이장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운 것은 아저씨 가족의 전 거주지가 바로 제가 어린 시절 빈집털이를 시도했던 그 집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열어놓은 문으로 강도가 침입해 아내분이 죽은 바로 그 집입니다. 그 전에 모든 것들이 맞아들어왔습니다. 지원제도나 보험금 같은 것은 사고사가 더 받기 유리하다는 점, 내가 알바를 했던 곳마다 아저씨가 보였다는 점, 우연히 만나
술을 함께 마시며 내 빈치토리 얘기를 들었다는 점까지. 어쩌면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제 단골 술집을 알아내 제게 일부러 과거 이야기를 이끌어낸 걸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아저씨가 스스로 밧줄을 사고 짐을 옮겨달라는 제안을 받는 걸 보신 가게 주인분 덕에 누명을 벗었지만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저는 붙박이장에 있는 집은 절대 들어가지도 못하고 끼익끼익 하는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굳는 것 같습니다. 다 일어났네 지금. 무서운 게 지대조화를 좀 이렇게 퓨전으로 해봤는데요. 진짜 약간 퓨전 음식 같지 않았어요? 앞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옛날처럼 하는 게 나을까?